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타계했다고 해서 모든 언론이나 재계에서 그분에 대한 얘기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공은 어떻고 관은 또 어떻고 하면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나 사물은 공이 있으면 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을 취해왔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말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다른 주제를 방영하려고 준비도 해왔지만 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삼성그룹 후계자가 됐는지, 삼성그룹을 경영하면서 남긴 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어쩌면 냉정한 시각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사망 소식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11일 이건희 회장이 한남동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진 뒤 수없이 사망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 달 전에 여의도 증권가에서 사망 소식이 돌았으나 삼성 측에서 낭설이라고 하면서 잦아들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생물학적으로만 사망하지 않았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저 호흡하고 인공적으로 투입되는 음식을 섭취하며 생명을 연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모든 일들은 외동아들인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계열사를 맡고 있는 전문 경영인들이 삼성그룹을 이끌어왔습니다.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터라 특별한 잡음이나 무리 없이 이어져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삼성그룹 후계자 선임 과정을 아주 입체적으로 취재했었습니다. 가족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고 당시 삼성에 몸담았던 임직원들을 통해 심층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4년 5월 19일 발매한 주간조선 커버스토리에 1987년 이건희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1987년 12월 1일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지 꼭 1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는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세 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때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취임을 알립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노태우 후보와 이건희 회장이 큰형인 이명희 제1비료 회장과 경북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전격적으로 이건희 부회장을 회장으로 등극시킴으로써 가족 간 분란을 막겠다는 심산이 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명희 회장이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12 사태 이후 실권자가 된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등이 삼성 회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해서 아주 허물없이 지낼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아버지는 이병철 회장이 운영하던 대구의 삼성정미소 공장장이어서 자신을 어렵게 생각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생존했을 때는 거사하지 못했지만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자 혹시나 해서 바로 이건희 당시 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시켜 다른 마음을 못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배경에는 당시 TK 대부인 신현학 전 부총리가 역할을 했다고 이명희 회장이 주장했습니다. 신현학 부총리는 당시 삼성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병철 창업회장의 유지가 삼남인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정했기 때문에 신 부총리가 그랬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1987년 말 이건희 회장은 회장으로 등극했지만 몇 년 동안은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조용하게 지냅니다. 당시만 해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워낙 왕성하게 활동할 때라 이건희 회장이 재계의 얼굴을 내밀고 성과를 홍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취임 5년이 됐을 때인 1993년입니다. 그해 2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있은 가전제품 전시장을 찾고 충격을 받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회심작으로 내놓은 8mm VTR이 너무 형편없는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로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그해 6월
일본 교세라에서 직접 스카우트한 일본인 공문이 컨설팅 보고서를 받아보고 결심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한 방송에서 방영한 몰래 카메라에서 삼성 세탁기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독일이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하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당시 그룹 비서실 차장인 이학수 실장에게 전화합니다. 지금부터 내게 하는 말을 녹음하시오. 이게 그토록 강조했던 질경영이 결과란 말이오. 당장 사장과 고위임원들을 모두를 프랑크푸르트로 집합시키세요. 이 회장이 전화를 받은 그룹 고위임원들은 부랴부랴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마누라와 가족만 말고 다 바꾸라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나옵니다. 그 뒤 가전제품이나 삼성폰 등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삼성을 탈바꿈시킵니다. 메모리 반도체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면서 신수종, 이른바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찾아 나선 것도 이때입니다. 이동전화에 대한 집중과 자동차 사업으로 이 진출을 신수종 사업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삼성이 자동차 사업 진출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김영삼 정권 시절이라 시민단체와 언론, 다른 기업들이 견제가 특히 심했습니다. 신규 진출이 막히자 당시 쌍용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우회하려고 했지만 모두 막혔습니다. 결국 부산이 경기를 살리겠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삼성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없어 IMF 사태를 맞아 자동차 판매는 곤두박질을 합니다. 결국 자동차 사업을 접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좌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은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쌍용차나 기아차를 인수했다면 삼성자동차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과 삼성자차를 그때 접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를 고집했다면 결국 오늘이 삼성전자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현대차와 삼성차가 양분한 자동차 산업이 국내에 뿌리를 내렸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삼성키를 잡은 뒤 삼성전자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저는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때 그곳 경제 현상을 취재하기 위해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올림픽 때 부스를 만들었다고 국민들에게 엄청 홍보할 때였습니다. 제가 현장을 목격한 바로는 삼성전자가 부스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뿐이지 다른 세계적인 전자 회사들에 비해 초라하기가 그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소니나 내셔널, 도시바 등은 좋은 자리에 엄청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삼성전자는 제1구석에 조그마한 부스 하나를 설치한 정도였습니다. 8년이 흐른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때 아테네를 찾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천지개벽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시내를 모두 삼성이 애니콜로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가전제품 판매상에서도 프리미엄급으로 삼성이 애니콜이 전시 중이었습니다. 한국 전자제품으로서 유럽 시장에서 프리미엄급으로 대접받은 것은 삼성전자 애니콜이 최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오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이건희 회장은 개발자들에게 PC와 폰을 결합한 폰을 만들 때까지 집에 가지 말고 연구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개발자들은 6개월 동안 이 폰을 만들기 위해 야전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다른 국내 경쟁 회사는 2년쯤 뒤면 더 새로운 제품이 나올 테니 잠시 기다리자 했다가 영원히 무선전화 시장에서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SKT 도움도 컸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노트를 만들 때까지 SKT 이용자들에게 아이폰 판매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이 현재 돈독한 관계도 이런 연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맡은 일에 세계 최대의 회사로 우뚝 섰습니다. 삼성전자의 위상은 일본이 모든 전자회사를 다 합쳐도 매출과 이익이 삼성전자를 넘길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삼성반도체의 파급은
국내 IT 사업 발달에도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59개의 계열사의 공정자산이 무려 424조 원을 넘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취임 당시 자산 규모는 10조 원 안팎이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룬 것입니까? 취임 26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회장으로 취임 후 그렇게 꽃길만을 걸은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도 2번이나 불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검찰이 부름을 받았던 것은 1995년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소환됐을 때입니다. 그 다음이 유명한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입니다. 2007년 10월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이 회장의 지시로 금품 로비를 하고 자신 명의 비밀 계좌로 50억 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폭로합니다. 이 폭로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몇 년 전 엑스파일 폭로와 함께 삼성그룹에 대한 이미지에 지대한 타격을 가합니다. 결국 이 회장은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불려갔고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얼마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시켜줍니다. IOC 위원이었던 그를 사면복권시켜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헌신하도록 함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회장은 평창올림픽 유치하는데 성과를 기록합니다. 건강 관련 루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1982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과 관련된 온갖 얘기들이 떠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창 경영을 할 때는 별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999년 림프암 진단을 받고 미국에서 수술을 하면서 다시 건강 문제가 얘기되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쓰러지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이상이 왔다고 주변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건희 회장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6년 5개월 만에 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삼성그룹은 그의 외동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맡게 됐습니다. 이를 놓고 주변에서는 후계 구도와 여러가지 우려 섞인 시선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쓰러진 뒤 이재용 회장이 사실상 경영을 총괄했고 삼성전자 위상도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건희 회장이 타겟에 맞춰서 이건희 회장 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재벌 2세 중에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대에 와서 망한 기업이 오히려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실정에 삼성그룹을 물려받아 삼성전자를 세계적으로 키운 이건희 회장의 사업가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희라는 거물 경제인을 떠나보내면서 재벌 총수들의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음 주에는 며칠 전 경영 일선에서 은퇴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